대우조선해양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해석 그리고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21,850원으로서 2021년 말 보담은 1,2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그러나 143%로 27%가 상승한 폭입니다. 그것은 이 장부 가격의 이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그거에 상응하게 주가는 안 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영 실적이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한국산업은행이 55.69%, 하나은행이 8.4%, 외국인이 5% 이하지만은 나름 4.2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1조 2,351억 원 달성됐습니다. 전년보다 10.8% 증가했고요.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47.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33%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은 18%로 그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3.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해서 0.38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5,47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767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원가회계 영업 손익하고 차별화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것은 이 재료비로 스루풋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보다도 그 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대폭 33%나 줄었는데 뭐 당연히 운영 비용 같은 거는 또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니 이제 영업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0.38이라고 하면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3,800만 원뿐이 안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주산업의 특성들을 위해서 수주 잔고를 파악해서 연계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주 잔고를 미래 가치로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면 향후에 매출로 전환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좋겠지만은, 그러나 수주액 자체가 덤핑 수주라면은 계속적으로 적자 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한 5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를 증가시키면서 이익이 난 것처럼 그렇게 결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주하고 계약자산은 좀 성격이 틀린 겁니다만은 이 표현하는 방식도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기초 수주액이 얼마였는데 1분기에 그 수주 계약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출하액이 얼마기 때문에 현재 수주 잔고가 23조 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면 어디 덧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기납품액이라는 게 매출액과 동일한데 요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52억 7천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업종이라도 수주 산업이든 뭐 계획 생산하는 업체든 재고의 흐름을 알려주는 표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이런 수주 같은 것도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도 조금은 흐름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현대중공업처럼 기초수주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1분기에 그 계약 수주가 얼마고 그리고 또 납품한 게 얼마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덧나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재고자산 내역으로 오면은 가공비 배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공품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1,81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그 계약자산이 3,495억 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산은 미청구 공사 성격으로서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이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무려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3.2%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12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5.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분기에 2,460만 원으로 나왔는데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9,85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도 17.1%가 임금 인상이 됐다. 대기업 수준이죠, 당연히. 그리고 외주비가 18.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도 증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영 비용상 제작이 많아서 그런지 외주비도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여기다가 좀 표현을 했는데 2021년까지 이성근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했는데 1957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박두선 씨라는 분이 1960년생인데 그렇게 나이들이 젊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부사장급으로 돼 있었는데 이성근 씨가 이제 퇴임을 하고 박두선 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가공 비율이 46%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역시 손익계산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료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은 이 대우조선해양은 피 총 제조 비용의 제조 비성분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하고 그것을 가감해 가지고 산출한 건데 차이가 24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그 차이 내용을 다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246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이 전체 재고 자산 기준이니까 BWCAI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차이가 1,407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보면은 증가가 3,494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계약자산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느냐? 그래서 갭이 2,087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 2019년에도 물론 23억 9천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이냐, 어떤 결정적 오류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너무나 그 크기가 커서요.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계약자산이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느냐? 그게 미천고 공사 성격인데 이걸 기성분을 기성고라고 그러죠. 이거를 부풀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짓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원가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요 2,087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게 요거를 매출원가를 검증해 보면은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는 1조 8,560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증을 해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갭이 2,087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 아까 2단계의 갭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으면 아마 제가 셔록 홈즈 정도는 되겠는데 분석의 차이만 나타내도 충분히 할 역할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0.6회전으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0.6회전으로서 전분기보다는 0.18%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TOE 생산성은 크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봤듯이 무려 2천억 원 가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의 의혹이 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미래가치로서 개발한 지수인데요. 5.2% 하락으로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좀 느려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그 대신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재고가 이 회전율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작년에 매우 철강제 가격들이 뭐 60%에서 70% 정도 상승이 됐고 그 2월 재고가 넘어와서 1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합쳐서 본다 그러면은 단순히 보더라도 50% 이상은 지금 증가된 그 금액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 그것은 좀 믿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 제품 가격이 실제 이게 수주 가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글로벌 그 어떤 그 이 조선업에 대한 그 통계 회사가 발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은 건데요. 소폭 인상된 거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은 그만큼 상승을 못하고 한참 밑으로 상승을 했으니 이걸 상대적으로 표현하면은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거 인식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은 그 분식회계 의혹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855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거의 그 없고요. 대부분 다 매각 처리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대우 조선해양의 그 종속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EAT 현금 순손실은 2,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4.2%가 그 손실률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3.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은 50%가 넘으면은 채권단한테 경영권 간섭을 받고 또 그 회사를 매각하는데 이 힘을 그 방어할 힘이 없어지는데 주인이 한국산업은행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인수를 할 거냐?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은 또 부채를 안고서 인수할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 작년에 그 한국조선해양이 흡수 합병을 하는 걸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EU의 반대로 그 실패를 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유럽 순방을 하면서도 EU에 하나도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한 게 없는 게 전 정권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7,637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82%로요. 그렇게 그 부족하지는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결손금률은 54.1%로 그 결손금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그 연간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400% 하면은 4배 정도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영업 손실을 흑자로 그래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120%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영업으로 흑자 전환을 한 94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예측하면은 매출을 9조 5천억 원은 일으켜야 된다. 이것은 뭐 추가 매출이라기보담도요. 추가 매출일 수 있죠. 그 이미 그 수주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더 그 출하를 해가지고 대금 청구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거에 이제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그 계획했을 때의 그 매출 원가는 9조 한 2천억 원,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한 9조 5천억으로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는 결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데 계약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그 원가 회계했는데 이 이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업 손실이죠.
그것을 하나의 그 단품 수주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에, 그 계획한 그대로의 금액을 견적을 제시하면은 9조 5천억 원 정도의 그 제안서를 냈는데 선사가 선주가 9조 5천억 원에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그 깎지 않고 우수리만 떼고 계약을 한다면은 남는 게 한 106억 원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대우조선 해양으로서는 이익을 더 남겨보자 해서 5%를 더 추가 매출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한다. 기 그 수주액을 빨리 더 출하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그 더 많은 작업을 하니까 생산 재료비도 증가하고 가공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기말 재고는 증가 안 하는 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53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그 희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과연 1분기에 1조 4천억 원 정도 한 기업이 4배 해봐야 한 6조 얼마 정도 되는데 9조 5천억 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꿈 같은 얘기 같기는 하지만 흑자를 내는 수준은 적어도 9조 5천억 원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푸스루 손익을 분석했는데 스루푸스루는 어떻게 그 예측을 하겠냐? 스루풋은 이제 그 재료비 기준으로 재료비 그 연동형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접근하는 건데요. 단순히 4배 그냥 합니다. 그리고 스루풋율과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 두고서 그러면은 6조 1,750억만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손익분기점 산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 손익분기점만 해보자.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단순히 이제 운영비용 나누기 스루픈율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려 16조 원이나 이 산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산식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오차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10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저 스르픈율에 그 산출된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2천억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그 분식회계라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은 형사법에 해당하겠죠.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게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틀리게 결산을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익을 내보자 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란 건데요.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도입을 한 결과의 희망사항을 여기다 써놓은 건데요. 목표 견적가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어, 영업이익을 한 1천억 정도 낸다고 가정해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9조 원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한 89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스루픈율은 그대로 두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은 결정돼 있는 건데 재고 회전율만 증분율로 6% 하게 되면은 그 6%만 그 증분을 하면은 매출이 1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원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매출은 안 될 거고 그냥 9조 원까지
달성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 회전율을 개선했다면은 그 효과로는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과 효과가 올랐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구조원을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 증분율을 6%만 올려도 2천억 정도의 이익은 난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피터 드러커 말대로 예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